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 긴급 인터뷰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정말로 정치 상황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지금 나오셨고요. 지금 바쁘신 시간 중에도 저희들 직접 스픽스를 찾아주셔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이 여전히 이제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방송 중에는 스픽스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라디오로 SBS 출연하셨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또 오후에는 매불쇼에서 수요 난장판.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댓글로 이렇게 글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요 난장판에 나갔을 때 조회수가 네. 215만 회를 기록했다. 송영길 대표의 저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불쇼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뭐 다른 지금 근황에 대한 질문보다는 워낙 지금 엄중한 국정 상황이어서 질문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외교 쪽이든 뭐 국방 쪽이든 특히 자원 외교 이런데 나름의 이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연륜을 갖고 계신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이제 산유국이 됐다. 2천조 원에 이르는 그런 유전을 발견했다.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로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유사한 그 공범 같은 행동이 아닌가. 이게 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사실 불확실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인가. 다급했다. 아프리카 정상회의 중에 시간을 제껴놓고 뛰어와서 발표만 하고 질문 안 받고 가버렸다. 산자부 장관이나 뭐 석유공사나 실무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세 단계라 그러잖아요. 탐사를 한 다음에 시추를 시험해가지고 나와야 상업적 개발이 돼서 경제성이 될 텐데 이 3단계 중에 첫 단계 물리 탐사 수준에서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럼 뭐 시추공을 뭐 하나 뚫는데 1천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가능성이 10%나 20%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정도 상황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꼭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형 이상득이 볼리비아에 가가지고 한 6번인가 볼리비아를 갔어요. 어때요? 리튬 거기에 우유니 호수라고 있습니다. 리튬 채굴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결국 그게 안 되는 걸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자원 외교는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따져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발표를 했을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많습니다. 지금 최상병 그 사건 수사 의혹 사건이 공수처가 계속 들어오고 전화 녹음 뭐 전화 통화 사실들이 수차례 지금 드러나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소환해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조국 대표는 대통령 개인 핸드폰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다 제대로 하려면 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또 최근에 21%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아무튼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 발표했으니까 제대로 된 거 뭔가 이제 유전이 발견됐구나 이렇게 인식할까요? 뭐 박민 KBS 사장이나 이런 방송들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스픽스도 있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소통하고 워낙 또 정보가 빨리 유통되기 때문에 금방 그런 과장 광고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신문 방송을 대체로 분석해 보면 한 7대3 정도는 대단한 이제 경제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이제 일종의 성과다라는 쪽으로 보도를 여전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유국이 됐을 경우는 이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고 이러면서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언론의 좀 성향들은 나타나긴 하던데, 야, 우리 언론이 정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발표 내용을 과장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과잉 홍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보겠다는 이제 시도를 보수 언론과 손잡고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70년대도 아니고 예. 앞으로 2030년 이후에나 좀 어떻게 제대로 좀 검증이 될 그러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권 임기가 지금 3년도 이제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탈탄소 사회에서 과연 이런 화석 연료를 심해 1km 수심에 시추공을 봐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설령 경제성이 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찬반 논쟁이 큽니다.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과연 해상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알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지금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그 보조금 그런 뭐 배터리 보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알리백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다 소위 인텔 뭐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이렇게 교류를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 알리백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C밤이라 그래서 탄소 국경세가 2026년도부터 유럽 시장을 들어가려면 이게 부과가 됩니다. 6개 품목 중에 철강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포스코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가를 약 30%를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윤이 한 3점 몇 프로가 나온다는데 이윤의 10배가 넘는 코스트를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포스코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포항에 계신 여러분, 지금 알리백 못 만들면요 포스코 본사 다 옮겨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지금 왜 이 알리백을 모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후과가 큰데, 알리백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보호인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재생에너지나 이런 청정에너지 알리백 산업 구조로 누가 빨리 전환시키느냐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우리 영토에 지켜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민주당 대표 때 문재인 정부 때 NDC 그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정했거든요. 네. 지금 나를 수사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그 NDC 40%를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R&D를 같이 했어요. 그 푸른 아시아랑 함께. 그것도 제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5로 처음에 정부 관료들이 하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해서 40%로 만들었는데 40%를 하려면 한 2억 톤을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탄소 감축 계획 목표 발표를 그 계획을 발표한 거 보니까 자기 이미 3년 동안에 25% 약 5천만 톤만 줄이고 1억 5천만 톤은 다음 정권이 해라. 그럼 다음 정권이 몇 년 남았습니까? 만약 한다면 네. 2030년까지 해야 되는 예. 한 4, 5년 만에 너무 무책임한. 자, 그래서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네. 뭐 경제성의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탄소가 이제 뭐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이제 이용도 국제 사회가 규제를 할 텐데 자,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시추를 할 때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5개 정도가 필요한데 한 개당 1,000억씩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엄청난 어떻게 이권이죠. 또.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이렇게 그냥 한 개 뚫는데 1,000억씩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안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나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쪽에도 뭐 대통령이 지시를 내서 하라 이러면 거기는 이제 바로 상임위 구성되자마자 상임위를 열어서 다 여기 석유공사든 관련 산자부 장관 전부 보고를 받고 자료를 무슨 미국 무슨 회사가 뭐 분석 보고서를 썼다는데 제출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봐야죠. 뭐 그 회사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실체가 있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사용됐다면 참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좀 진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때 민심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심판하고 뭔가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네. 사실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를 떠나서 더 악화됐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철옹성처럼 검찰 인사를 통해서 명분백도 막아버리고 최소상명 특검도 아예 재의결 국면을 만들어서 그냥 108명 또는 뭐 100명 정도 이상 있으면 뭐 아예 거부권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압박이 더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나한테 공격하니까 내가 정당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사들을 겪어보고 있고 지금 또 검사들과 부딪히고 있잖아요. 검사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심판자입니다. 자기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가 되는 거고 유죄라고 이미 딱 목표를 잡았으면 유죄를 만드는 거고요. 저 사람 봐주려고 하면 로펌 변호사가 돼서 무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마치고 나서 말한 것도 자기 방향은 옳은데 좀 국민들을 설득을 잘 못해서 피부에 닿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국민들이 어리석고 잘 멍청해서 이 좋은 정책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 왜 우리 장관님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설득해라.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이게 망하는 길 아닙니까? 국민들을 아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설득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회담도 마찬가지고 이후 1년의 과정이 아무런 반성의 조치가 없이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승리가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졌는데 예. 한동훈이 2조 심판 뭐 쓸데없는 예. 하고 자기 개인 사천해가지고 홍준표 대표랑 평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대권 예비 운동처럼 총선을 지휘했다. 그래서 한동훈의 그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졌다라는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평가일 겁니다. 네. 그런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산에 내려가서 재벌들 데리고 가서 먹방하고 이러면서 부산 민심을 흔들어서 부산이 18석 중에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뼈 아픈 거거든요. 네. 부산에서 이겼으면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200석까지 되면서 저는 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탄핵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옥에서 제일 아쉽더라고요. 부산에서 패배가. 어쨌든 그 이제 18석 중에 17석을 가져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본인이 그렇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지금 영부인 문제나 본인 문제와 관련돼서도 저렇게 철옹성을 치고 방어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뚫히면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섞여 있겠죠. 둘 다 섞여 있다. 죄가 안 된다고도 보는 거고 본인이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보는. 검사들이 주로 그 일반 시민들이 뭐 수사를 받거나 할 때 조언하는 말이 1도 2부 3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검사들 사이에서 아주 통용되는 말입니다. 1도 첫째 도망간다. 예. 이번에 무슨 가수 이 양반도 도망갔었지. 예. 2부는 이제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인한다. 예. 3은 백을 동원한다. 1도 2부 300. 예. 검사들을 보시죠. 검사들이 뭐 저한테도 뭐 깡통폰 했다 그러지만 검사들이야말로 자기들 문제되면 가장 먼저 핸드폰 없앱니다. 예. 다 포맷해 버리고 손준성 고발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뭐 김영철 장시호 사건처럼 아예 막 증거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많잖아요. 한명숙 모의증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아무튼 정의를 심판하고 결정한다라는 오만이 크고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되니까 이게 기소 독점주의라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나 수사권 또는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것은 집요하게 죄를 만드는 이것이 먹히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사회고 국민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개인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기도 하고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혼자 마음을 먹으면요? 저희가 지금 일단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고 탄핵 사유가 드러나기까지는 수사가 필요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고 특검이 돼야 되는데 거부권을 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쌓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에 200석으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탄핵을 하는 거고 국민의 탄핵의 에너지가 모아지면 국회가 그것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탄핵을 2번 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적 열망이 모이지 않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정치 세력들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미우니까 특히 그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이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쪽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반대로 민주당이 의석수가 적었잖아요. 네. 그런데 60석 이상이 된 여권의 이탈표가 있어가지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뭐 그때 유승민, 나경원은 참여 안 했던가? 아무튼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석수로 탄핵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제 말은. 예. 두 개 다. 네. 첫 번째는 의석수를 가지고 노무현 때는 탄핵을 해가지고 역풍이 불었던 거고 박근혜 탄핵은 100만 촛불의 힘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은 지금 야권 의석수 뭐 190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임계점이 폭발했다. 그럴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는 이제 오고 있다는 네. 거고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간단히 조금만 더 드리면 어느 대통령이든 마음먹으면 네. 검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네.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네. 본인은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통치행위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게 역대 어떤 대통령을 보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권을 통제를 하거나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왜 우리는 지금 현재 2024년에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벽이 올라니까 어둠이 깊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막방기에. 됩니까? 그리고 예. 이제 최후의 권력 아닙니까 검찰이. 네. 그동안 서울의 봄 때만 보더라도 이 군사 독재나 기무사 옛날에 보안대 뭐 중앙정보부 지금 뭐 국정원이죠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갖고 이 폭력을 조직화해서 사실상 통치를 했는데 이게 다 민주화돼서 없어지고 나니까 신장로 만들어 놓으니까 개구리가 뛰어간다고 이 민주주의를 통해 그러한 포갑적 권력 기구인 기무사, 보안대, 국정원의 이런 다 통제하고 나니까 이 검찰이 이것을 이제 이 성과를 가로챈 거죠. 네. 가로채서 지금 민주공화국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쓰는데 가만히에 지금 감자 가만히에 썩은 감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썩어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헌법재판소도 바꿔버리고 대법원도 바꾸고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각의 국가의 기능적 권력 통제라고 말하는 우리가 권력 통제라는 게 삼권 분립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 권력도 있고 각 국가 기관 간의 독립성 때문에 상호 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통제를 다 없애는 거죠, 벽을. 다 이 검찰 세력들이 이 하나로 이 사유화돼 가지고 지금 방송통신회 같은데 김홍일 뭐 검사 출신을 보내가지고 2명이 지금 계속 네. 막 방송 탄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 불법이라고 지금 뭐 주장. 법원이 다 불법이라고 해도 예. 뭐 특활비도 불법이라고 해도 그래서 내가 이원석 총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야당이 뭐라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검사의 검찰권 수행의 근거가 뭡니까? 그 국민의 대표인 국민이 만든 법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법치 행정이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무부 아닙니까? 검찰이고.
근데 대법원 판결이 특활비 다 공개를 안 해도 다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기록물 보존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다 없애버리고, 한동훈 뭐 관행이었다, 뭐 잉크가 휘발됐다. 아예 노골적으로 판결문의 그 지시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님, 진짜. 그런데도 그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일어나서 뭔가 이 정권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에너지는 없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불붙어서 커지지 않는 이런 현실도 총선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정치권의 과제가 훨씬 더 커지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 범야권은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국민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없으니까 정치권이라도 제대로 좀 싸워달라, 이런 요구가 정말로 본물처럼 쏟아지는데, 요즘 이제 22대 국회 넘어서고 난 뒤에 지금 정치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이런 대응들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지난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네. 원구성 이제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 구성하고 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로 봅니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 원구성은 7일 날을 아예 시한을 못 받고 네. 그냥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제가 막 나와가지고 예. 예전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그런 그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숙성이 되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숙성이 안 됐는데 바로 결정하는 것과, 예. 또 숙성이 이미 됐는데 계속 우유부단하게 늘리는 것과, 이런 가운데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법사위 운영위는 이제 뭐 민주당 중심으로 무조건 간다는, 뭐 어제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 생각에는 뭐 전혀 변함이 없는 거고, 오히려 국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11대 7로 하기 싫으면 18대 0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 강한 의지는 갖고 있던데, 그건 좀 며칠 동안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이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조심해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지금 뭐 소나무당 대표로 계시니까 민주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좀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인 척 하지 말아라. 예.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너무 워낙 압도적인 다수 일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안도 모수 조정한 거 그거 수용하겠다. 네. 그랬더니 뭐 구조 개혁이 없이는 안 된다, 무슨 청개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조중동 사설에서도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주장해서 그렇게 공론화를 해놓고, 그 모수 조정까지도 동의해줬는데 갑자기 구조개혁 없이 못한다, 이거라도 해놓고 해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도 차등지업도 수용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또 아무런 데 없이 가버리니까, 이번 원구성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정 운영의 책임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야당을 붙잡고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사정하는 그러한 일을 나는 할 필요 없다, 단호하게 했나 봅니다. 그 장면도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웬만큼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게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다라고 할 건데, 좋다, 여당 안 다 받을 테니까 급한 것부터 좀 하자.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민생지원금 문제도 하면은 당연히 책임 정치, 그리고 집권 여당, 국정 운영의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받지 않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욕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정치를 보고 평론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사람들은 정말 집권 세력이냐? 아니면 정치 맞아? 국민 생각해? 이런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울분과 함께 나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사실 이거는 일반 개인 회사 직원이면 바로 해고시켜야 되는데 정말 내각제면 이미
몇 번 정권이 교체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권력을 다 내놔야죠, 사실. 예, 예. 거의 반틈 협치가 아니라 거의 공동 정권 수준으로 실제 권력을 내놓고 야당한테 협력해 주시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현명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제 생각에는 상식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정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진행하는 긴급 인터뷰 보고 계신데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JM님 그리고 스스님, 헤라님, 장돌님, 수님, 하나자님 예, 와주셨군요. 콩냐님 고맙습니다. 졸기탱님도 감사하고요. 미우공방TV님도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 실시간 동접이 지금 16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더 뜨거운 토론 이어갈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90만 명을 돌파한 스픽스 더욱더 힘을 내면서 달릴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검찰권을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그걸 통한 인사권 행사 그다음에 검찰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 이제 이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2022년도에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온갖 난리를 다 치르고 정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검찰 수사 완전히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자고 해서 검수완박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심해졌다. 그 법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인지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 검찰이 독재를 행사하더라도 정말로 검찰 정권으로 이렇게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왜 검찰법 개정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때 검수완박의 그런 요구가 높았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 퇴진 전에 해야 거부권 행사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5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5월 3일 날인가요? 그 내용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한 것인데 특히 검찰청법이 중요한데 4조 1항에서 그 전에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 범죄를 6가지로 정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6개 했는데 그래서 4개를 빼고 경제 부패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4개월 후에 이 법이 실행되도록 5월 달에 했으니까 2022년 9월 달에 집행이 되는데 8월경에 이 한동훈 장관 체제 때 이거를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죠. 수사범죄. 네. 그리고 그 개정에서 사실상 선거를 뺐는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이 반부패 수사 2부가 직접 1차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까지 지금 저를 했잖아요. 그걸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 저에 대한 기소는 헌법 위반이다. 예. 이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이 위임을 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는데 그걸 벗어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예.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75조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는데 그걸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이것은 그 대법원이 법률과 달리 이 시행령은 대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위헌이다. 따라서 이 위헌적인 시행령에 기초해서 송영길을 이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본안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적인 법령에 기초한 기소기 때문에 직접 무효다. 수사를 예. 해서 기소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예, 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다 동일한 주장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지금 무력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개혁신당 다 같이 싸워주기를 저는 강력히 요청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실상 그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김인섭이라는 사람과 김준성인가요? 거기를 띄어내가지고 위중교사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금 병합심리하자고 별도로 지금 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네. 있잖아요. 이것도 시행령으로 사법절차 방해죄 해가지고 위중죄를 집어넣었어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판단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입니다. 재판부가 합니다. 재판부에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것은 가서 너희들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를 예.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재판부가 이 대법원에 이걸 요청을 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위헌적인 상황이 있다는 네. 것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 법률을. 예. 이거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 예, 예. 아, 대법원에서 하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한동훈 장관이 그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 한동훈 장관이 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느냐?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이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국회가. 그래서 이 권한쟁의 이 권한을 위배한 행위다라고 이 심판을 했는데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때 그 헌법재판소에 심의할 때 한동훈 장관이 써낸 서면을 보면 그때 뭐 국회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정확히 박주민은 이탄 의원이 아마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아니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서 이게 검사로 하여금 중대범죄를 수사를 못하도록 완전히 국회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다 잘라가지고 우리 손발이 다 잘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해놓고서 각하가 되고 나니까 자기 말을 배치되도록 다 그걸 확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의견에 스스로 모순된다 이거를 이제 민주당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법원에 그걸 지적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대로 심사를 한다면 위헌 법령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현재 분위기로는 정치적 영향을 좀 덜 받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은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싸워 예. 국민적으로 얼마나 이게 공감대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야당 국회가 됐으니까 예. 나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촉구하고 싶은 게 또 무슨 검찰 수사권 뭐 박탈하겠다고 조국 대표 막 호기롭게 얘기하고 계신데 있는 법이라도 지키도록 해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검찰뿐만이 그렇잖아요. 아니라 이미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 이 검수완박 이 예. 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를 못 잡아내면서 뭔 추가로 무슨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라는 게 제 이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국혁신당이 3년도 길다고 싸워왔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좀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의석수가 없으니까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같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검찰과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일단 이제 국민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켜서 예. 말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계속 이것도 제가 이제 요즘에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청법 4조 1항의 이 의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여기 우리 스픽스 시청자를 비롯해서 네.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 만들어지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0명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 방송 보고 계신데요. 미우공방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송영길 사랑합니다 늙꽃님께서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검찰 수사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원래 갖고 있던 순수했던 또는 기골이 장대하고 비전이 남달랐던 송영길 대표의 이미지가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든지 마음먹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거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예.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싸워 나가시려고 합니까? 돌이켜 보시면 작년 4월 24일 날 제가 프랑스에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출국 금지 시켰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내가 보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예. 그 사건을 변명하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지만 아니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게 좀 공수처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출국 금지 한지도 몰랐다. 예. 그래서 대사로 임명했다. 이래서 참
아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내가 제 발로 프랑스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출국금지 시켰어요. 그때로부터 나를 소환한 데가 언제입니까? 12월 8일 날 저를 소환했거든요. 8개월 뒤에 했죠. 8개월 뒤에. 예. 8개월 동안 내가 2번이나 검찰청에 나 조사하러 찾아갔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냐? 송영길 전 대표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기다리십시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네. 아니 그 반부패 수사 2부에 15명 이상의 검사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몇 달을 달라붙어도 준비가 안 돼서 나보다 2번이나 갔더니 나중에 오라 했던 검찰이 지금 공수처 수사검사가 몇 명입니까? 정원이 25명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정원이 다 안 차 있습니다. 공수처장도 그냥 뒤늦게 임명을 했고 부장검사도 왔다 갔다 하고 수사관도 40명밖에 제한이 돼 있어요. 이 빈약한 부천지청이나 어떤 지방지청보다도 못하는 이 인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수사를 해라고 말이죠. 그 빨리 소환 안 한다고 공수처가 무슨 정치놀이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 한동훈의 이런 적반하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2조 심판 떠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저 한동훈 그냥 뭐 재밌는 양반인데. 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에 본인이 적용할 때와 타인에 대한 적용 이 기준이 완전 달라서 정반대로 지금 가고 왜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냐고. 송영길을 예. 8개월 동안 출국금지 시켜놓고서 예. 안 불렀으면서 이종섭 출국금지 하자마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안 불렀다고 공수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 있냐고요.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근데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이미지가 그 수사 과정 구속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돼서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대중의 반응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식고 있다. 일기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이 했던 윤석열 검찰 정권이 했던 그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무관심한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쌓이고 있다. 아직 예, 예.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다 총선에서 뭐 여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 총선을 기다렸다고 봅니다. 뭐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그 위원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라든지 우리는 뭐 보호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뭐 2조 심판.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저렇게 딸딸 수사를 해서 말이죠. 부부 전체가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냥 집안을 다 거덜을 냈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자기 딸 스펙 다 그거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고 자기는 핸드폰 비번도 안 가르쳐줘서 자기도 넘어가고 시행령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마 특검 사유로 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서 김건희라는 그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권과 여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우리는 보호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 송영길은 구속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방탄 속에 검찰 권력의 방탄 속에서 편히 지금 있으면서 심판하자 그러니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겠냐고요. 2조 심판론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아까 검찰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정의를 네. 추구하는 정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네. 그 정의라는 말이 좀 거슬려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런 검찰을 보면 정의로운 게 아니고 정말로 특정인을 죽이거나 특정 정권에 완전 편파적으로 오히려 편들기를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 일부만 그렇고 다수의 검사들은 정의롭고 바른 나라 법치에 맞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제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찰 관련 용어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캐비넷에 탁 넣고 있다가 권력이 바뀌면 캐비넷 꺼내가지고 또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죽은 고기를 물어뜯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가 떨어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마치 김건희 수사할 것처럼. 총장 임명된 지 얼마나 그동안 뭐 했어요 그동안. 다 조용히 있다가. 송경호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마치 지금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코스프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에서 압승이 되고 바뀌니까 불안한 거죠. 뭔가 예. 또 쇼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이제 지금 검수완박법 이후에 시행령을 이제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야 한다 또는 촉구해야 한다 하나 있고요.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22대 국회에서는 그냥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해서 예, 기소청 그렇습니다. 가자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의 구체적인 네.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소나무당의 당무를 이제 다음 주에 복귀를 해서 그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예. 경찰이 또 너무 취약하잖아요. 예. 검찰 내부를 수사 기소 파트를 확실히 좀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실상 일반 형사사범들은 경찰에서 송치하면 형사부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공판부로 넘깁니다. 기소를 제기하면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라든지 이런 데는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장에 다 나와 있어요. 막 이재명 대표도 그럴 거예요. 저도 보통 5-6명이 하루 내에 앉아 있습니다. 네.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런 고급 인력을 저렇게 월급 받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도 되나. 밖에 나가서 정말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줄 그런 이런 금융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들을 좀 수사해서 정의를 실현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사건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다단계 사기를 수사했던 검사가 또 옷 벗고 나가서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을 변론해가지고 전관이고 돈 받고 이러니 지금도 아도 피해자분을 비롯해서 다단계 피해자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네.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계속 수사하고 기록을 정리해서 공판부로 넘겨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지금 김영철 이 유착 논란도 자기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공소까지 제기해서 공소 유지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무리한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김영철 검사 얘기했으니까 뭐 그것도 내용 보시고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이 의심이 가죠. 의심이 많이 가는 거고 그 사건은 근데 지금 뭐 수사를 제대로 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는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래서 의혹이 특검법밖에 없는데 예. 거부권을 계속 맡고 있는데 거부권을 100번을 하더라도 계속 법을 통과시켜야죠. 예. 통과시키고 이게 쌓이면 이번에 이제 대북송금 특검도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 이화영이죠. 이화영 부지사 건 지금 제출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뭐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이 쌍방울 쪽에서 대북 사업 그 히토류 같은 거 개발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국정원 내부 문건이 나와 있는데 그걸 1년 전에 확보해 놓고 그거를 지금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죠. 안 쓰고 있다가 계속 이재명 때문에 보내준 거로 맞춰서 이제 사건을 그렇게 짜맞추기를 했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정근 씨가 그 법정에 나오고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바싹 말라가지고 얼굴도 그냥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고 참 개인적으로 참 안 됐는데 그 양반도 주장이 자기가 10억 그 사채업자인 박우식이라는 자와 채권 채무 관계였는데 이게 알선수재라는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딸딸 말아서 자기를 하고 있으면 검찰하고 싸워야 될 분인데 오히려 지금 검찰 편이 돼서 거꾸로 싸워서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다른 사건에 쓰라고 자기가 이미 제출했다. 거기에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혹시라도 있는데 나한테 유리한 것 같으니까 공소사실과 배치되니까 제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판장도 그랬어요. 그럼 이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 중에 왜 송영길과 녹음한 게 없느냐.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 같은 거 뭐 지웠더라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될 텐데 왜 메시지가 하나도 없느냐. 나랑 직접 했던 게. 그런 점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수사를 진행하는 최종의 목적은 뭔 것 같습니까? 그냥 아예 사법 처리해서 정치에서 그냥
정계를 떠나도록 한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은 아니, 어떻습니까? 검찰은 일단 사냥이니까요. 이문정 검사 책을 봐도 그렇고 예. 물으면 끝까지 그거를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또 그렇게 위에서 압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를 이제 별건으로 먹사연 문제나 이거를 수사하게 된 계기가 7월 25일 날인가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이틀 후에 여수상공예술을 비롯해서 한 10군데를 압수수색했거든요. 먹사윤과 같은 정치인들이 후원하거나 또는 명예 이사장을 하고 있는 예. 싱크탱크 같은 데를 이제 공격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게 제가 봐서는 수백 개가 있는데요. 다 걸리죠. 그렇게 다니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근데 이거를 마치 정치지 않고 위반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그래도 국회가 나서서 뭔가 전면전을 좀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유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국회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지금은. 내용 따지고 할 게 어디 있나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이제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소나무당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원내 의석은 없긴 하지만 소나무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원이 전국에 2만 명, 충성도가 남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소나무당은 지금 어떻게 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지혜를 모아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원내에 있을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더 목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생활에 젖어듭니다. 생계형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에 또 이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원내가 할 수 없는 더 생생한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3년 계속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끝이 납니까? 아니, 법정에 서야겠죠. 법정에 서야 한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한동수 감찰부장이 저를 면회를 왔어요. 네. 아시죠? 그분 이제 변호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딱 한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너무 배가 나오더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죠. 그래서 건강이 걱정된다. 내가 봐도 이렇게 걷는 폼이 건강이 걱정돼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저도 마십니까? 얼굴 빠졌죠. 저도 당뇨 수치 재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꼭 서울구치소에서 한번 좀 자기 이렇게 심신을 수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통령이 되면 술 끊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중독 수준에 가면 못 끊겠죠. 그러니까요. 역대 어떤 대통령이 술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설왕설래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요. 훈련병이 죽어 장례한 날 말이죠. 가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맥주 마시고 아니 욕대로 먹는 거 하나다 아는데 이러고 할 때입니까 정말? 욕대로 먹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 한 잔씩 하자고 해서 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그게 딱 너무 좋아한 게 느껴지잖아요. 뭐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그쪽 대통령실 비서들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비서실이나 일정할 때 회식 문제가 크답니다. 회식. 뭘 먹고 뭘 마실까에 대한 게 주요한 비서실의 업무에 어떤 행사에 가면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을 준비한 시간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말초적입니까? 국정 운영이라는 이 엄격한 자리에.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제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술꾼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외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술꾼을 뽑아가지고. 송영길 대표님이 어떤 경우에도 기가 죽지 말고요. 은매의 기사를 어제 김미화 선생님도 역대는 용사라는 프로그램 진행하러 스픽스에 오셨는데요. 정말로 기죽지 말고 반드시 일어서서 원래 품고 있던 뜻도 펼치지만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반드시 큰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것은 국회이든 국회 밖이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용기 잃지 마시고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난번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40 총선 때 옥중 창당을 소나무당을 하고 또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했는데 제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는데 지지해 주신 전국의 소나무당을 찍어주신 분들 또 광주 서구갑 유권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스픽스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유명 큰 유튜브조차도 뭐 보수 뭐 기성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 진보를 넘어서 뭐 한결에 내가 경향을 저기서 봤는데 소나무당 소자도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소나무당 창당대 그 단신 뉴스도 하나 안 실어주더라고. 이렇게 한결에 내가 한결에 이제 후원도 내고 그런 사람인데 아예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그런데 우리 스픽스가 제 아들 딸을 출연시켜서 해줬단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야당 될 때는 막 여당 기득권하고 싸우지만 반면 교사를 해봐야 돼요. 저도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당 대표 잘 나갈 때 내가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할 때 과연 소외된 분들 지 잘났다고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게 많았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와 있구나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야당도 지금 이제 제1당이 됐는데 기득권화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러지 말고 좀 들어주라 이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문제 해결해 주라고요. 우리 때 했잖아요. K방역이랑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자랑했습니까? 그 대가로 백신 피해자가 2만 5천, 지금 2천 명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한 20명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런 거 해결하자. 내가 지금도 이재명 대표나 이게 촉구하는 게. 그다음에 가습기 피해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그 자영업자들 인원 제한해가지고 손실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야당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서민들 보면은 국회의원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수용자들이 정말 저한테 호소한 사람들. 제가 뭐 절절히 느끼고 현역도 아니면도 민원을 말한 사람들. 내가 국회의원 5선 하면서 이 서울구치소를 한 번도 안 돌아봤구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소나무당은 야당에서도 돌보지 않는 여당은 물론이고 그런 소외된 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네. 진짜 이 장애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삶의 현장을 보듬고 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부처님이 무죄 칠시란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눈물로 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수전 육해 공군전을 다 겪고 나서 덕도하셨다는 느낌 오늘 받았고요. 그리고 스픽스가 혹시라도 소나무당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성의 정치, 기득권의 벽을 깨겠다고 현장에서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어떤 정당이든 박수를 보내고 저희들이 환호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스픽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송영길 대표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좀 더 겸손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송영길 대표를 응원하는 걸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이 시간에 3,000명 동접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도 현님은 민주당은 스픽스 송영길 대표 인터뷰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김채연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송 대표님 화이팅이라고 사이언80님도 이렇게 글을 주시고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송재성님, 정성홍님, 유거미TV님도 감사합니다. 소나무 방송 아주 열렬하게 지지한다고 하셨는데요. 잠만자냐님, 우공방TV님, 그리고 클로즈님, 진성은님, 부사리님, 일랑님 여러분들 다 의견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 이렇게 여러분들 거 읽고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불쇼에 가서 체육 진행자와 함께 수요 난장판 녹화를 하는데 내일도 아마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40분에는 저희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고수의 전략이라는 또 인터뷰를 최초 공개할 예정인데요. 6시 40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밤 9시 40분에 가면 어제 완전 대박 쳤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김미화 선생님이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정말 뜨거운 주제로 준비되어 있는데 스픽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스픽스가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송영길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거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화이팅을 좀 외쳐드리고 싶어서. 송영길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사실 제가 워낙 기성 언론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송영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7만, 18만 이제 거의 돼가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게 힘이 돼서 정말 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뭐 변호사비도 그렇고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 개인을 떠나서 제가 공감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픽스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스픽스 구독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송영길 TV에 꼭 구독 눌러주시면서요. 눌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송영길 TV 반드시 성공하는 그날 스픽스 TV도 함께 성공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응해 주셨던 우리 송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긴급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